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과반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의혹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4%였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오른 37%, 민주당은 6%포인트 오른 38%였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상고 방침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가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귀성 정체는 오전 11시쯤 절정에 달한 뒤 저녁 무렵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가 총파업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도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확산하고 경제난에 따른 체제 불만까지 겹치면서 사회 통제가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절반이 MZ세대였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건치를 구금 중인 몬테네그로의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하급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요르단전 참패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4강 성과도 긍정적이고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한 달도 채 안 돼 또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100m 가까이 솟구쳤습니다. 또 용암에 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주거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첫날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YTN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해 유권자 과반은 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4%였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이 38%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응답이 56%로 과반이었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로 집계됐습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선택한 층에선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는 응답이 59%였지만 중도와 진보층에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세대별로는 50대까진 비리 의혹이라는 답변이 60대 이상에선 몰카 공작이란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60대 남성은 비리라는 응답이 여성은 공작 피해라는 의견이 우세해 같은 나이대에서도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YTN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직후 방송된 신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 가방 사태는 정치 공작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이 입장 표명이 이번 응답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4%,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61%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오른 37%, 더불어민주당은 6%포인트 오른 38%,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은 3%, 무당층은 15%였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을, 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독재론을 제기했습니다. 두 이슈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검사 독재론에 공감한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청산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부분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공감하는 편이다 39%,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49%였습니다. 공감 응답률은 여당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80%가 공감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83%가 공감 안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청산해야 할 것은 586 운동권이 아니라 검사 독재라고 응수하며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검사 독재론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다 47%,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44%로 팽팽했습니다. 나이대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각 63%와 60%로 공감도가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다수가 공감,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수가 비공감으로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정치권은 설 연휴 밥상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서로의 독재를 심판해야 한다며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설 연휴 하루 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국정과제의 사사건건 발목을 잡더니 급기야 위성정당 재현 사태까지 불러왔던 겁니다. 애초에 기형적인 제도를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고칠 수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도 민주당입니다. 영남권 귀성객이 많은 서울역을 찾아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도 호소했습니다. 연탄 봉사활동을 통해 외연 확장을 꾀하며 과반 의석 야당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 의회 권력을 더 강화해서 입법 독재로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더합니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 집결해 맞불을 놨습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특검 등 여권이 반대하는 사안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서 열린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여당의 총선 공약을 겨눴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집권당이 표를 노리고 남발하고 있던 겁니다. 목련꽃 필 때 김포는 서울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안 될 것은 저도 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알고 김포 시민도 알고. 빅텐트 불씨를 살린 제3지대는 거대 양당에 맞선 대안 세력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RT 수서역에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목포에서 설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영남권 중진 3명을 당의 험지로 꼽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잇따라 재배치한 가운데 추가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 4선을 역임한 김기현 전 대표 등이 언급되는데 지도부는 가능성을 닫진 않았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영남권 내 열세 지역, 낙동강 벨트에 PK 중진 3명을 배치하며 중진 희생론을 재점화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에 이어 3선 김태우 의원도 당의 요청을 수락하며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의 전직 도지사 매치를 예고했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어 달라는 당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지역구 재배치를 명분으로 추가적인 중진 험지 출마 요구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장 울산 남구에서만 4차례 당선된 김기현 전 대표의 울산 북구 차출설이 거론됩니다. 울산 지역구 6개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곳인 만큼 울산시장까지 지낸 김 전 대표가 탈환전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서울 강남과 TK 등 당 강세 지역 출마자, 그리고 대통령 참모 출신 인사까지 지역구 재조정 대상자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에 동시에 도전장을 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미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당에 사는 것을 이제 고민할 텐데 공천 룰에 의해서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하진 않았다면서도 기존과 옮겨간 지역구 모두를 이긴다는 기준에서 더 논의해보겠다며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설 연휴 직후 공천 면접이 마무리되고 경선 지역이 발표되면 자연스레 재배치되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차차 두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에게 더 선택받을 수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천을 하기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은 신세진 사람이 없다며 설득력 있고 이기는 공천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파열음을 얼마나 최소화할지가 한 위원장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총선을 앞둔 공천 전국에서 불거진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거라며 친문재인계 인사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등 내홍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발언 여파가 민주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선 패배 책임론에 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한 겁니다. 서울 중 성동갑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용퇴론의 대표적 대상으로 거론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봉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양산회동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또 다른 친문계 인사인 윤건영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대선 패배는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라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대선 패배가 문재인 대통령 탓인가? 아니지 않을까요? 대선 패배는 저를 비롯한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죠. 아픈 상처죠. 뺄셈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던 고민정 의원 역시 친문계 배제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문계 인사들 다 나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또 저일 텐데요. 그러면 저보고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친명계의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양측의 설전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정권에게 넘겨주었 이 정말 비통한 현실에서 그래도 최소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염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설 연휴 뒤 발표될 공천심사 결과에서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자 명단에 포함될 경우 계파 갈등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범야권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표가 집안 단속이라는 난제에 부닥쳤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는데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1년 만에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한 채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앉아 항소심 선고를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민 씨가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지급한 게 맞는다며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 등도 똑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아들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받는 정 전 교수는 장기간 수영 생활로 건강이 망가졌고 아들의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말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최종 후보자 3명 중 이 전 의원에 대해서만 인사검증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한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다른 최종 후보 2명을 인사검증하지 않은 건 이 의원을 이사장 자리에 내정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해준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을 것으로 보고 전 정권 청와대와 내각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가 오늘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새벽 4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6시간 40분, 광주까지는 5시간 50분이 소요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10분,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이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교통량은 519만 대로 어제부터 계속된 귀성길 정체는 오전 11시쯤 최대에 달하고 이후 저녁 8시쯤 대부분 정체가 해소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귀성길이 일찌감치 시작되면서 지방공항과 터미널, 기차역은 고향을 찾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면 설렘이 시작됩니다. 손자, 손녀가 온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달려나간 할아버지, 할머니. 고사리 손들의 숨막히는 애교에 곳곳에서 기쁨의 탄성이 터집니다. 할머니! 매년 매표 경쟁에서 엇갈리는 희비. 다행히 이번 설은 바다 건너 식구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아이들도 어머니,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너무 그런 기대가 많았는데 못 보여드려서 아쉬웠는데 이번 설날에는 좀 일찍 비행기표를 잡고 내려와서 너무 기쁩니다. 대전 버스터미널도 서울로 가는 걸 제외한 다수 노선이 이용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은 많이 바뀌었지만 생경함은 잠시 가족의 품을 고대하며 달려갑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요리사로 생활하다가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설레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다들 변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전주역도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여행 가방과 가족에게 줄 선물 보따리로 양손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식탁. 따뜻한 집밥 생각에 여독은 다 잊었습니다. 방금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밥 잘 차려놨다고 해가지고 저는 된장찌개를 가장 먹고 싶습니다.
이번 연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해 모두 나흘입니다. 앞뒤로 징검다리 휴일 없이 비교적 짧은 연휴에 민족 대이동 시작 풍경은 글자 그대로 종종 걸음이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실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다수가 졸음운전 때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 연휴 먼 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은 피곤을 느끼면 반드시 쉬어가셔야겠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차량 넉 대가 찌그러진 채 일렬로 멈춰섰습니다. SUV의 앞부분에서는 불길도 치솟습니다. 1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차량 5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모두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 찾아오는 졸음운전은 고속도로에서 특히 치명적입니다. 직선으로 달리는 단조로움 때문에 졸음이 쉽게 찾아오는 데다 차량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무려 70%가량은 졸음이나 주시태만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80%가 졸음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차량이 급증해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빠르게 누적되고 차량 내 이산화탄소도 늘면서 졸음이 몰려오기 쉽습니다. 졸음을 방지하려면 춥더라도 주기적인 환기나 외기 순환 모드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동승자 역할도 중요합니다. 졸지 않고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졸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조금 늦더라도 휴식이 필수입니다. 2시간에 한 번씩은 최소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기지개를 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좋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경화되면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쉬는 게 차량이나 사람이나 모두 안전한. 혹시 졸음 등으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응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까지 무료로 이동시켜주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언제든 콜센터로 전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대체로 맑고 큰 추위 없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나라는 맑은 가운데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높겠지만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 당일에는 오후부터 서쪽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밤사이 모두 그칠 걸로 보입니다. 연휴 막바지인 11일과 12일에는 다시 전국이 맑고 온화한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서해 남부와 제주도 부근 해상에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며 섬 지역 귀경객들은 미리 선박 운항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설 연휴 이후 파업 일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참여를 결정하며 강경 기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설 이후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가운데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두 병원에선 전공의들이 내부 투표를 거쳐 파업 찬성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임시총회를 열어 파업에 돌입할지, 한다면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할지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개원이부터 전공의, 교수까지 투쟁에 동참해달라며 새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선후배가 따로 없고 직역이 따로 없으며 우리는 다 같은 의사며 동반자요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사 죽이기에 나선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 주십시오. 설 이후 진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들의 동향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분들은 병원 응급 수술에서 거의 비중이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거에 이제 그 진료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진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나설 경우 심하면 면허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보낼 수 있도록 전공의 15,000명에 대한 연락처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조만간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서울 이후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집값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미아동에 천여 세대가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9천만 원 하락했고 재작년 4월 최고점과 비교하면 30% 넘게 빠졌습니다.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중저가 주택이 모인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도봉구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만에 0.11% 내려 서울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노원구와 강북구도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11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국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고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지난주와 똑같은 낙폭을 유지했습니다. 전국 전셋값은 2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고 수도권은 0.05%에서 0.04%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매물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셋값은 소폭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된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되는 올해 1월부턴 소폭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1에서 3% 금리가 매력적이라 고금리 차주의 대환 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대출 수요는 연내 꾸준할 전망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규모가 작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일부 지역 집값 하락을 막는데 효과가 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직장인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20년 넘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조사한 결과 1인당 연 근로소득 대비 아파트 값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2.5배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근로소득을 버는 가구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22년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 성실한 자영업자라면 행정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가능한 한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대로 우리는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말고요. 그건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성실하게 이렇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브라질에서 출항해 부산항을 거쳐갈 예정이던 우리 화물선에서 마약류인 코카인이 100kg이나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중남미의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으로 보내려다가 도중에 적발된 걸로 보이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두에 정박한 화물선 바닥 쪽에서 해경대원이 검은색 가방을 꺼내 올립니다. 방수고무를 벗겨내자 상자 모양 덩어리가 쏟아집니다. 모두 100개, 각각 1kg씩 포장한 코카인입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바닷물을 담아두는 공간 해수 흡입구에 누군가 위치 추적 장치와 함께 숨긴 겁니다. UN 마약사무소가 기생충이라고 이름을 붙인 신종 밀반입 수법입니다. 브라질을 출항한 화물선에서 코카인 밀수출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선주사에서 유사사례 예방 목적으로 브라질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했습니다. 해경이 코카인을 찾아낸 선박은 우리 선사가 운영하는 정기 화물선으로 지난해 12월 브라질에서 출항해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 지난달 부산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선사의 선박 검사에서 해수 유입구 나사가 풀린 사실이 확인돼 코카인까지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입니다. 물에 젖지 않도록 밀봉된 상태인데 마약 조직을 식별할 수 있는 문양도 새겨져 있습니다. 선원들에게서는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코카인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 국가 등 제3국으로 의심합니다. 브라질에서 마약 조직이 출항 직전에 숨겨 보냈지만 예기치 않게 부산에서 덜미가 잡혔다는 게 해경 판단입니다. 해경은 코카인 포장지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DNA와 지문을 확보해 국제 공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항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거쳐가던 선박에서 코카인 400kg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한부모 가정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절실한데요. 정부가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나쁜 부모를 대신해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회수가 쉽지 않아서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키우는 김지한 씨는 매달 양육비 7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9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어렵게 양육비 일부를 받아냈지만 아직도 받아야 할 돈이 6,7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모든 명의는 같이 사는 여자의 명의로 하고 본인의 엄마나 동생의 통장을 쓰면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9년 동안을. 현행법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의무자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신상 공개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처벌이 아닌 양육비입니다. 누가 보면 되게 작은 돈이라고 하겠지만 저희한테는 그 20만 원, 30만 원이면은 아이 한 달 학교도 유치원도 보낼 돈이 되고 그때 뭐 현장 학습 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패딩을 사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주는 긴급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긴급 지원을 받은 자녀 수는 265명에서 953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지급 조건이 완화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15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선지급 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미리 대신 내준 양육비를 실제 지급 의무자에게서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은 5년 전 1%대에 불과했고 지난해도 15%대에 그쳤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경제력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지급도 어차피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하고 유사한 제도잖아요. 회수율이 낮으니 이거를 우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를 하고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는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씨와 연인 관계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자백을 확보하고 영아 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일반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매각 협상이 진통 끝에 결렬되면서 채권단은 다시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해운 업황 악화 등으로 재매각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된 HMM의 새 주인 찾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이 채권단과 7주간의 줄다리기 끝에 인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분 매각 제한 조치였습니다. 하림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모펀드의 지분 매각, 즉 투자금 회수를 향후 5년 동안 금지해야 한다는 채권단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 지금 한 7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돈을 회수할 기회를 아예 안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하림하고 이 JKL 컨소시엄이 사실 무너지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채권단이 내년 1조 6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인수 측 지분율이 희석되는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하림이 매각 결렬 이후 실질적 경영권을 담보해주지 않는 거래는 어떤 민간 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항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적 자금으로 되살아난 회사의 보유 현금을 마음대로 꺼내 쓰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수자가 제대로 된 재정 능력이 있는 기업인가를 검증하는 것은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문제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불거진 홍해 리스크 등으로 해운 업황이 악화하면서 이미 최적의 매각 시기를 놓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HMM 인수를 위해선 상당한 현금 동원 능력에 더해 채권단의 경영 개입, 어두운 업황 전망 등을 모두 견뎌야 하는 만큼 재매각 과정은 당분간 안개 속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 발전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수명을 다해 교체되는 태양광 패널이 3만 톤에 이를 전망인데요. 폐기된 태양광 패널에서 구리와 은 같은 자원을 뽑아내는 재활용 산업이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바람을 쏴서 먼지를 제거한 태양광 패널을 기계에 집어넣습니다. 특수 공정을 거치면 보호 목적으로 씌운 강화 유리가 떨어져 나가고 패널은 분쇄돼 무게에 따라 구리와 은, 실리콘 추출이 가능한 가루로 나옵니다. 특히 강화 유리를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분리하는 기술이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리를 분리했을 때 깨지면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리를 깨지지 않게 그 샌드위치와 유리를 분리하는 그런 기술 노하우가 생겼고, 이렇게 폐기된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산업에 정책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가 재활용까지 처리하는 생산자 책임 제도가 지난해 도입된 데 이어 크고 무거운 패널을 옮기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현장에서 분해 등 작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2023년 현재는 한 60% 정도 되고요. 2025년까지 한 80%로 이렇게 재활용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또 폐패널의 수거 그리고 처리까지 전체적으로 자원 순환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5년 안팎으로 2000년대 초반에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한 걸 고려하면 이제 교체 물량이 쏟아질 시점입니다. 지난해 1000톤에 못 미쳤던 태양광 폐패널은 2033년에는 28,000톤으로 10년 사이 20배 넘게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제주에도 폐패널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 전국에 5곳으로 늘리고 중간 회수 시설은 2025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8일 권 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환송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19일에도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번째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재심리를 열고 권 씨에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정권의 강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 체제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통제가 약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해를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 이들의 주요 탈북 동기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류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 주민들 중에서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지만은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정부가 공개한 탈북민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북한 거주 당시 외국 영상물을 봤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 8.4%에 그쳤는데 2016년에서 2020년에는 83.3%로 조사됐습니다.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 김정은 일가를 비롯한 일부 고위층의 부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고 여기에 딸 주애를 앞세운 김정은의 4대 세습 의지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경과 기대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이게 한류가 파고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내부 결속을 위해 반동 사상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등을 제정하며 통제를 강화해왔지만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막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19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99명이 MZ세대였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관광명소를 두고 철거냐 유지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해변에 설치된 대관람차 이야기인데요. 곧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찾는 사람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설악산과 동해안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관람차 속초아입니다. 개장 2년 만에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설 일부가 자연녹지 지역과 백사장인 공유수면에 지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도 확인돼 담당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았고 설치를 허가한 전임 속초시장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뀐 뒤에 속초시는 결국 시설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철거는 과도한 행정행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개장 2년 만에 140만 명이 넘게 찾았다며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시설을 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철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속초의 랜드마크로서 유지되는 방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문객이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 저도 곧 철거된다는 얘기 듣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타러 왔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는데 또 철거하면 철거 비용도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 속초의 명소로서 그냥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주민과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상인들한테는 계속 운영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분 입장에서는 그 많은 어떤 손해가 또 나고 할 텐데. 하지만 속초시는 불법 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해체 절차에 착수했고 업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온라인에서도 철거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해안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속초와이 법적 공방을 통해 존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담긴 오염수가 누출된 데 이어 스루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달 이시카와현의 시카 원전에서도 대규모의 기름이 유출되고 오염수가 새어나왔는데요. 이처럼 잇따르는 원전 이상은 원전 관리에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건물 외벽에 있는 배기구에서 오염수가 새어나온 것을 작업자가 발견했습니다. 새어나온 오염수는 5.5톤으로 세슘 등 방사능 물질 220억 베크렐이 누출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준치 1베크렐의 200배가 넘습니다. 漏れた水につきまして、回収、昨晩完了してございます。回収が終了した時刻がですね、2月の7日の20時という 잠겨 있어야 할 밸브들이 열려 있던 점으로 미뤄 인위적인 실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원전 외부에 영향은 없다면서도 일본 측에 관리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요, 이미. 또 폐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후쿠이현의 스루가 원전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루가 원전 측은 원전 터빈 건물에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 환풍구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 1일 이시카와현 대지진 이후 시카 원전에서는 대규모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고 시카 원전을 비롯해 가시와자키, 가리아 원전에서는 지진 후 수백 리터의 방사성 오염수가 넘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앞둔 상황에서 일본 각지에서의 잇따른 원전 이상은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당일 연락을 받았으며 방사선 값 등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방재국장은 이번 누출이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환경 방사선 감시기 계측값이 평소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국장은 또 정부 차원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누출이 발생한 상세 원인 등을 추가 문의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오른 걸로 관측됐습니다. 전 세계가 저지하기로 합의한 마지노선인 1.5도가 처음으로 깨진 겁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소금 호수였던 아랄해입니다. 방치된 선박들만이 이곳에 물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지구온난화로 바짝 말라버리면서 어부들은 생업을 잃었습니다. 손샤수 알아서는 예심 오일당한 yok. 손샤수 코르코제트 코르콜라트 예심 밀게 yok. 예심 오일당한 yok. 야 나다게 yok. 손샤수 양가르라 있고 코르포라들 소재근데 야스바르라 있고 코로나 8 밀리언 지나고 자고인데 이미지가 demde 오르고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이 2015년 파리기후 변화협약을 통해 약속한 일종의 마지노선인 1.5도가 깨진 것입니다. 기후 관련 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확 줄이는 것만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Weather patterns become more unpredictable, become more extreme. This will also come with an increasing economic cost.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action would lead to far larger and growing costs in the coming decades.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실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농민들의 반발에 밀려 농업 부문에서 예외를 두는 등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난 1월 세계의 평균 기온은 이전 최고였던 2020년보다 0.12도 높은 13.14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도 걱정스러운 신기록 행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한 달이 채 안 돼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8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약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연기가 하늘로 3km 솟구쳤다고 발표했고 로이터 통신도 용암이 땅에 갈라진 틈에서 80m 높이까지 분수처럼 솟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명 온천 관광지 블루라군은 문을 닫고 고객이 대피했고 흐른 용암에 수도관이 터지면서 레이캬네스 반도 남쪽 지역 2만 8천 명의 온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설 연휴 첫날입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이른 아침 귀성하는 분들은 짙은 안개를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은 종일 나쁨,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동안 대체로 맑고 추위 걱정 없습니다. 다만 설날인 내일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만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7도, 춘천 영하 5.2도, 안동은 영하 4.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청주와 대전 7도, 대구가 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